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이두형 교수입니다. 자, 생태학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생태학 속의 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총 7개의 절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진행한 후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종 내에서의 진화의 양상과 최종적으로 종 분화에서의 생태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종의 진화와 분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그 다음으로는 진화 생태학에서 대륙판 이동의 영향에 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렴 진화와 평행 진화를 구분을 하고 각각의 의미와 그것들이 어떻게 진화의 결과물로 나타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핵심 개념들입니다. 자, 생태학 속의 진화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에 다음 크게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종의 개체군은 장소에 따라 특성의 변이가 존재하며 그러한 변이의 일부분이 유전된다라는 생명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겠죠. 특성의 변이가 각각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변이의 일부분이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연선택, 즉 Natural Selection은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매우 빠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가지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하고 그 개체 중에 일부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은 그 이후의 진화의 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생물종으로 이제 종 분화가 되는 것은 개체군 간의 생식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타종 간에는 서로 생식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후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은 종이었어도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격리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유전적 형질이 이후 세대에 전달이 되고 그러한 유전적 변이에 차이가 생기면서 두 개체군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결과로서 결국에는 다시 만났을 때 생식적으로 격리가 돼서 더 이상 자손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새로운 종의 분화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은 자연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자연선택이 어떤 미래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진화의 결과물은 과거에 대한 적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생물이 어떠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 노력은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미래의 진화 방향을 이끌거나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항상 과거에 어떤 환경적인 변이가 일어나고 그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크고 그러한 개체들이 더 많은 후손을 남김으로써 그것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생물이 주어진 환경에 더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화의 방향이 결정되거나 그것이 미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연선택은 광범위하게 다른 조상 가계로부터 유사한 형태, 수렴 진화 또는 서로 격리되어 온 개체들 속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평행 진화 두 가지로 크게 진화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두 개의 질문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물에 관심이 있거나 자연계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생태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자, 주변의 자연환경을 주변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서 생물체들이 그렇게 아주 많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생물들 중에서 왜 어떠한 특정 생물은 그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은, 이러한 생태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양성과 분포를 있게 한 진화 과정을, 자, 현재의 다양성과 분포를,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다양성과 분포를 있게 한 진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챕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개념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는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자연 선택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핵심적인 이론을 정립한 두 명의 지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다윈과 월러스입니다. 자, 이 다윈과 월러스 모두 멜서스가 출판한 1798년도에 출판된 인구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먼저 인구론의 이야기는, 내용은 만약 인구가 그냥 내적 자연 증가율대로 증가한다면은 인구는 매년 25년마다 2배가 돼서 지구 수용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은 25년마다 그 인구수가 2배가 되고 결국 지구는 사람으로 꽉 차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이후로 멜서스는 제한된 자원, 질병, 전쟁, 그리고 기타 재앙 등이 인구 성장을 느리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은 다윈과 월러스는 현장 박물학자로서 이 이론이 전체 식물계 또는 동물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예로 다윈은 아주 작은 실험을 합니다. 경작지에서 조그만 이제 어린 식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어린 식물들이 주로 민달팽이와 곤충에 의해서 357개체 중에서 적어도 295개체 이상이 먹혔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즉, 그냥 내적 자연 증가율대로 식물들이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달팽이와 곤충과 같은 초식자에 의해서 이들의 증가율이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이들이 인식한 것은, 즉 대부분의 개체들이 다음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기 이전에 죽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개체들이 미래 세대의 개체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살아남은 생식기까지, 다음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생식기까지 살아남은 개체들이 다른 수의 그 생식기에 살지 못한 개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자손들의 유전적 특징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그 진화라는 측면에서 진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종 또는 개체군의 유전적 특성의 변화입니다. 어떠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종 수준 또는 개체군 수준에서의 유전적 특성의 변화입니다. 즉 수직적으로 부모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종 또는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적 특성이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 변화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자연선택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진화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네 단계를 통해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동일 종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들이다 하더라도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학생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키나 외모, 몸무게, 그리고 성향,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자, 이러한 개체들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개체 변이 중 일부는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는 유전적 변이이므로 자손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가지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그것들의 일부 특성들은 유전적인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예를 든 것 같이 서로 다른 조상들은, 즉 이 조상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특성이 틀리겠죠. 이들이 서로 다른 수의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동일하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상들은 아예 후손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조상들은 자신과 매우 유사한 유전 형질을 가진 후손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또는 일부는 또 적게 남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진 조상들이 낳은 후손들은 그 수가 틀릴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에 동일하게 기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기는 조상들이 그 유전 형질을 가장 많은 숫자로서 다음 세대에 넘김으로써 차세대, 다음 세대의 유전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진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종 또는 개체군의 유전자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선택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유전 형질이 다른 조상들이 각각 다른 수의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더 많이 자손을 남긴 조상이 그들의 유전 형질을 다음 세대로 더 많이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손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일부 개체들이 더욱 잘 살아남을 것이고요. 또 더욱 잘 생식을 해서 더 많은 자손을 만들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른 개체보다 그 환경에서 더욱 적합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더 살아남는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확률이 더 커지고 그러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들에 의해서 그들의 유전적 특성이 개체군에서 점점 더 확장이 될 것이고 자, 이러한 것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은 미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진화는 개체들이 과거에 죽음으로부터 생존하여
성공적으로 생식한 결과이지 진화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많이 살아남았을 뿐이지 그들이 살아남아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즉 자연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개체군은 어떠한 개체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할 수가 있죠. 그 변화가 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환경에서 어떠한 개체는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더 잘 생존하고 성공적으로 더 많은 자손을 낳아서 그것이 진화로 이어지는 것이지 어떤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서 진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자연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화가 어떠한 규모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절의 주제는 한 종 내에서의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종의 진화, 종이 분화되고 신종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 내에서 그 한 종이지만은 다른 개체군 사이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종 내 지리적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진화는 환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개체군의 특성이 분화하도록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변종이 유리하게 자연 선택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이 경험하는 환경 자체가 동일 종이라도 하더라도 각각의 개체군이 경험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진화는 개체군의 특성이 분화하도록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자연 선택이 작용할 정도로 유전적 변이가 있을 때 개체군 간에 그리고 그 분화를 유도하는 선택압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기원한 개체들의 교작 그리고 잡종화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할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은 두 개체군의 개체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짝짓기하고 유전자가 섞이면은 결국에 서로 다른 개체군으로 분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개체군 사이에 자연 선택이 작용할 정도로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고 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분화를 유도하는 선택압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기원한 개체들이 서로 섞이고 서로 교미하고 생식할 수 있는 잡종화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 때 종 내 지리적 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종 내 지리적 변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실험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 정원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의식 실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 동일 생물종, 예를 들어 어떠한 식물종이 있는데 두 개가 매우 다른 표현형, 형태적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종이 존재하는 A 지역과 B 지역에서 각각 개체를 채집을 해서 동일한 실험실 환경에서 길러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각각 위치에 있는 원래 장소에서 자랐을 때와 똑같은 특징들을 나타내면은 이것은 두 지역에서 그 각각의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특성이 다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상호이식 실험은 아주 비슷한 논리에서 A 지역에 있던 식물을 B 지역에 심어보고 B 지역에 있던 식물을 A 지역에 심어서 이들이 과연 서식지가 바뀌었을 때 원래 보이던 생물학적인 특성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원래 서식처가 아닌 다른 곳에 서로 교차해서 심었을 때 원래 서식처와 같은 형태적 특징, 형태적이나 여러가지 생물학적인 특징을 보인다면은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종 내 지리적 변이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서로 차이가 변이를 보일 정도로 진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실험 방법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종 내 지리적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정원 실험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생태학 분야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자료가 주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좀 연습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생태학 자료 또는 생물학 자료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생물학 정보를 얻어내고 어떻게 타당한 결론을 내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을 아마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 보이는 자료를 먼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왜 두 개체군 간의 종 내 지리적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는 청옥바위갓이라는 식물로부터 얻어진 자료입니다. 이 식물은 미국 서부 몬태나의 석회암이 노출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희귀한 다년생 초본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식처에 따라서 고해발 그룹과 저해발 그룹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이 고해발과 저해발에서 자라나는 이 식물들의 형태적 또는 그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차이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 진화적 관점에서 이것이 각각의 서식처의 지리적 변이에 의해서 적응됐다고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이점들은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서식처의 환경 조건을 배제하고 이제 실험 정원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고해발 개체와 저해발 개체를 식물들을 채집을 해서 똑같은 환경에 실험 정원에 심고 키웠더니 지금 보이는 3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분의 이용 효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제트의 키 식물에서 세 번째는 로제트의 직경을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저해발 개체와 고해발 개체들이 동일한 환경에다가 실험 정원에 심었을 때도 서식처에서 관찰된 것처럼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수분의 이용률과 같은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실험실 정원 내에서 저해발 식물들이 건조에 대한 내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설로 세웠던 이 청옷바위갓은 종 내 지리적 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유전적으로 진화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 내 지리적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정원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는 아주 작은 공간 규모에서도 개체 공간에 분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그 영국 노스웨일 해안에서 관찰되었는데, 자, 여기서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매우 짧은 거리 내에서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녹색 지역은 목초지고 옅은 갈색 지역은 지도에서 바다에 인접한 절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4, 5가 보이고 이곳이 바로 숫자들이 겨 이상류를 채집한 채집 지점입니다. 자, 전체 길이가 지도에서 200m, 이 1번부터 5번 사이의 거리가 2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B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바닷가에서부터 목초지에서 이제 절벽까지 해발 고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지역부터 5번 지역까지 점점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각각 채집한 겨 이상류 200m 안에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여러분들 겨 이상류를 채집을 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실험 정원 똑같은 환경에서 길러봤더니 이들의 각각 위치에서 채집된 그 식물 개체들이 나타내는 포복경의 평균 길이가 그래프 C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짧은 거리의 그 고도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각각 서식처에서 포복경의 길이가 틀렸던 것들이 우리가 같은 실험 정원 환경에서 길러도 똑같은 결과, 즉 분화가 매우 짧은 지리적 규모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그 아주 작은 규모에서도 종래 지리적 변이에서 개체군 사이에 이런 분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선택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적용할 정도로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화를 희석시킬 수 있는 개체군들 간의 교잡이나 잡종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래 지리적 변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는 포식에 의한 자연 선택, 그 포식자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예를 들면은 지리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 먹잇감인 이 물고기가 형태적으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지금 대상 물고기인 거피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거피인데요. 이 거피 수컷들은 몸에 유색 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들로부터 자유롭거나 비교적 자유로운 장소에 사는 수컷들은 포식자들이 별로 없을 때는, 즉 그 유색 반점의 크기와 수가 다양하고 색이 밝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암컷 거피들이 가장 현란하게 장식한 수컷 거피와 짝짓기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암컷에게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몸의 유색 반점을 더 화려하고 많이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수컷들은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이 거피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에 의해서 더욱 쉽게 포식당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 연못에다가 이 거피들을 넣고 포식자가 있을 때와 포식자가 없을 때 이 거피들의 그 수컷의 유색 반점 수가 변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수컷 거피에 존재하는 유색 반점의 숫자입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할 때 시간 0, 0에서는 그 수컷 반점, 유색 반점의 수가 약 10으로 비슷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세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R과 K, 그 다음에 C가 있는데요. X축에 S라고 화살표로 표시된 곳에서 우리가 연못 C에 거피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넣어주었고요. R이라는 곳에는 넣어주지 않고 K라는 곳에는 넣었지만은 이 포식자들이 거피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R과 K에는 포식자에 의한 위협이 없는 경우죠. 지리적으로. 이 경우에는 유색 반점수가 점차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C 같은 경우에 포식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색 반점의 수가 적은 수컷들이 선택이 돼서 점점점 개체군 내에서 수컷의 유색 반점수가 줄어들게 되죠. 자, 이렇듯이 종 내에서도 지리적으로 포식자의 압력이 틀릴 때 그 먹잇감이 되는 한 종 내에서도 각각의 개체군에 따라서 방금 보신 유색 반점수가 변하듯이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자료입니다. 자, 앞서 슬라이드에서까지는 지금 종 내에서 지리적으로 자연적으로 고도의 차이 그리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포식자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개체군이 어떻게 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어떤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의 선택압으로 작용해서 종 내에서 이러한 앞서 보신 것처럼 유전적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대표적으로 후추나방과 영국의 산업화와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는 많은 곳에서 듣는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예고 매우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선택의 극적인 사례들 몇몇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오염이라는 힘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선택압의 영향하에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생긴 일 중에 하나인 산업혁명기와 이후에 대기권의 오염이 여러가지 진화의 흔적을 남겼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산업흑화, 즉 산업화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화석연료를 태우고 남은 이제 그 오염물질에 의해서 그 주변 환경이 이제 그 검해지는 산업지역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나반 종류와 기타 생물종에서 검은색이 우세해지는 현상이 이제 그 관찰이 됩니다. 즉 이것을 산업흑화, 인더스트리얼 멜라니즘이라고 하는 산업흑화를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사례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영국에서 보고가 된 후추나방의 사례입니다. 자, 이 후추나방 같은 경우 흑색 표본이 1848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처음으로 채집이 되었는데요. 1895년까지 맨체스터 후추나방 개체군의 98%가 검은색이었습니다. 오염이 산업화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에서 후추나방의 백색과 흑색 형태에 대해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1952년과 1979년 사이에 2만 개 이상의 표본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 영국에서는 서풍이 우세해서 산업오염 물질이 동쪽으로 퍼져나갔고 흑색 나방은 동쪽에 집중 분포하고 오염되지 않은 서부, 스코틀랜드 북부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은 이제 그 산업 흑화에 따른 이러한 개체군의 분화가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분포의 차이를 관찰한 후에 나방들은 시각적으로 사냥하는 곤충 포식 조류들, 새들의 먹이인데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외 현장 실험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영국 남부의 오염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잡은 대량의 흑색과 백색 나방들을 동일한 개체수로 사육해서 이제 방사하고 새들에 의해서 잡혀먹힌 190마리 나방 가운데 160마리가 흑색이었고 26마리가 백색 나방이었습니다. 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즉 산업 흑화가 되지 않아서 주변에 검은색이 적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는 검은색이 더 많이 잡혀먹었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버밍햄시 가까이 산업지역에서 산업 흑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했는데 백색 나방보다 2배 많이 흑색 나방이 재포획되었고요. 더 많이 잡혔고요. 상대적으로 밝은 색의 백색 나방들이 많이 포식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조류 포식이 선택압으로 작용하는데 산업 흑화가 일어난 곳과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명확히 다르게, 즉 오염된 산업 환경에서는 밝은 색의 나방이 더 불리하고 즉 더 적게 살아남기 때문에 더 적은 자손수를 이제 남기겠죠. 반면에 흑색 나방들이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꾸로 오염이 이제 안 된 지역에서는 이 흑색 나방들이 오히려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포식 조류에 의해서 더 많이 잡혀 먹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패턴이 이제 다시 변화합니다. 자, 1960년대부터 서부 유럽과 미국의 산업은 석탄을 석유와 전기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매연을 없애고 아황산가스의 산업 방출을 감소시키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산업 흑화가 다시 이제 사라지면서 흑색 나방의 빈도가 지금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산업 정책이 바뀜으로써 산업 흑화를 우리가 중지시키고 환경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제 다시 흑색 나방의 개체수가 빈도수가 감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같은 종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어떻게 분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두 개의 개체군이 서로 다른 종으로 종 분화, 스피시에이션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종으로 새로운 신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 분화의 생태학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두 개의 개체군을 두 개의 다른 종으로, 스피시스로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이것과 똑같은 질문인 것이죠. 생물학적 종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군을 서로 다른 종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충분히 분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생물학적 종이란 두 집단이 자연에서 교배하여 생식능이 있는 자손을 생산한다면 하나의 생물학적 종, 바이오 스피시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생각해서 두 집단에서 자연에서 교배해서 두 집단 간의 교배해서 만약에 자손을 생산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 즉 생식격리가 일어난 생물학적 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종이 이제 만들어지는 분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개체군 내 두 집단이 뚜렷하게 다른 종으로 분화하려면 먼저 유전자 흐름을 막는 일종의 장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섬과 같은 곳에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두 집단 간에 서로 교민을 하지 않고 생식적으로 유전자 흐름이 방해되는, 막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개체군의 구성원이 잡종을 만들어 유전자 재조합을 하게 되면은 자연 선택은 두 집단을 진정으로 다른 종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두 서로 다른 개체군에서 개체들이 유전자를 재조합하게 돼서 잡종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생식적인 격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은 생식적 격리를 통해서 유전자 교환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과정을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 분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도식화해 놓은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X축이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 감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4번은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단계들을 거치면서 4A가 됐든 4B가 됐든 모두 서로 다른 두 개의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태적인 종 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모식도를 하나 그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자, 먼저 넓은 범위를 가지는 종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이 종이 아개체군으로 분화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리적 장벽에 의해서 분리되거나 또는 다른 섬으로 분산돼서 두 개의 개체군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개의 개체군이 서로 유전적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3번의 상황이 됩니다. 즉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서로 다른 유전적인 형질을 가진 개체군 두 개가 아개체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진화가 진행이 되고 이들 두 개체군이 다시 만나더라도 이미 서로 생식 격리가 일어나서 교잡이 되지 않으면은 4A의 경우입니다. 이 그룹은 이미 진정한 생물학적 종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하지만은 얘네들이 이 두 개체군이 만나서 잡종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잡종의 적합도가 낮게 되면은 결국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도태가 되고 이 일시적 종들 간에는 교잡이 방해받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4B와 같이 마찬가지로 종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적 격리가 일찍 일어나면은 4A 같은 경우에 잡종이 형성되지만은 얘네들의 적합도가 낮아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도태되면은 4B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분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 분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갈매기와 괭이갈매기의 괭이갈매기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 온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생물학적 종 분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갈매기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제갈매기고요. 자, 그 다음에 괭이갈매기, 저 검은색이 많은 그 갈매기 왼쪽에 괭이갈매기입니다. 이게 맨 위쪽에 보이시는 영국 지역에서 영국을 주변으로 같이 존재합니다. 이 북유럽에 살고 있는 장소에서 이 괭이갈매기와 제갈매기는 서로 잡종을 만들지 않고 명확히 두 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얘네들의 공통조상은 알래스카 옆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퍼져나간 종들과 오른쪽으로 퍼져나간 개체군들 간에는 서로 일련의 혈통 또는 서로 생식적 격리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서 교미가 가능한 아종들에 의해서 서로 순차적으로 개체군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화의 과정이 점점점 커져서 왼쪽으로 퍼져나간 개체군과 오른쪽으로 퍼져나간 개체군이 결국에는 다시 만났을 때, 북유럽에서 만났을 때 두 개가 서로 교미를 통해서 잡종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서 이들은 북유럽에서 명확히 두 개의 다른 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괭이갈매기와 제갈매기로 생물학적 종 분화가 일어난 지금 예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서 보신 괭이갈매기나 제갈매기처럼 좀 더 연속적으로 서서히 분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에 생물학적 종으로 두 종으로 이제
분화가 일어난 경우보다 섬에 어떠한 특정 종의 개체군이 유입이 되면은 일단 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륙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단절이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우리가 종 분화를 관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더 적합하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자, 섬에서만 관찰되는 특산종의 진화 과정의 패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X축과 Y축에 X축은 섬에만 존재하는 특산종의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은 이 각각의 종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생물종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 하셔야 될 부분은 분산의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Y축의 위쪽에 속할수록 지금 그 생물종은 분산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섬에만 존재하는, 지리적으로 격리가 돼서 그 섬에만 존재하는 특산종의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Y축에서 밑에 부분에 속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맨 끝에 보이는 포레스트 모스랑 이제 하늘속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분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단 섬에 한번 격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지금 앞서 말한 생물학적 종 분화가 일어나서 특산종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더 높고 실제로 특산종이 더 많은 비율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의 특산종의 비율과 그 생물의 분산 능력이 정확히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섬과 같이 지리적으로 격리된 곳에 어떤 개체군이 떨어져서 일정 시간, 오랜 기간 지나면은 생물학적 종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생물의 분산 능력이 좋으면은 서로 다시 교잡을 할, 잡종을 만들 확률이 더 높겠죠. 개체군 사이에 섬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즉 분산 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섬에 정착하고 생물학적 종분화가 이루어진 특산종이 많이 관찰될 확률이 높다는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더 큰 규모에서 종의 진화와 분포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A와 B는 같은 지역인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남미 열대림의 현재 분포고, 생물종의 분포고, B 같은 경우에는 최빙기 정점에 도달했을 때 열대림의 분포 가능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동일한 서식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금 열대림의 분포 지역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는 큰 규모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지구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 종의 진화와 분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자, 다음 보실 자료는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이제 대륙의 판 이동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 생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예입니다. 이 대륙 판 이동에 따라서 그 개체군들이 각각의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이동이 되고 각각의 지역에서 어떻게 분화가 이루어져서 진화적으로 그 발달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드는 예가 지금 날지 못하는 대형 타조류에 대해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형 타조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대륙의 판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분자생물학적인 기술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통수를 그린 것처럼 그 여러가지 타조류의 진화적 분지 시간까지도 분석을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언제 어떠한 타조가 그 분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의
티나무가 나머지 타조류로부터 최초로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은 호주를 중심으로 남부 대륙이 다른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분자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러한 분자생물학적인 이 생물학적인 분화 과정이 대륙 판이동과 함께 정확히 일치가 되면서 우리가 대륙 판이동이 진화 생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화를 겪어서 뭐 개체군 내에서 종 내에서 지리적 변이가 일어나든 생물학적으로 아예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든 이러한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크게 진화의 결과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수렴진화와 평행진화인데요. 자, 수렴진화는 계통적으로 연관이 없는 둘 이상의 생물이 적응의 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새와 박쥐의 날개 구조에서 유사한 형태를, 계통학적으로 둘은 유형경계가 매우 멀지만은 생물이 적응의 결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수렴진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행진화입니다. 평행진화는 같은 조상을 가진 종 사이에 개별적으로 유사한 특성이 발전하는 현상입니다. 그 예로 지금 유대류와 태반류 포유동물의 평행진화를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태반류, 오른쪽에 보시는 유대류에서 각 생물종의 작은 외형과 습성이 모두 비슷하며 생활 양상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류와 태반류 사이에 유사한 특성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진화의 하나의 예로서 같은 조상을 가진 종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유사한 특성이 발전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평행진화의 예로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생태학 속의 진화라는 주제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선택과 진화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종내 지리적 변이에 의해서 어떻게 두 개의 개체군이 서로 다르게 분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종이란 무엇인지, 생물학적 종이 이제 분화가 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진화의 결과로 우리가 수렴진화와 평행진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마 진화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생태 자료를 보여드리고 특히 종내 지리적 변이나 그 다음에 인위 선택압에 의한 종내 변이, 그 다음에 생물학적 종 분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제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쉽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태 자료 또는 생물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읽고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과제로서는 자연선택과 동식물 육종가들에 의한 인위선택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